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 13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 13장 주제는 예비 타당성 제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따지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13장 비용 편익 분석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비용 편익 분석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고 이거 따질 때 중요한 현재 가치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투자를 할 때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민간 부분과 비교해 볼 때 공공 부분의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공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 타당성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비용 편익을 분석하면서 삽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점심에 사 먹을 때도 어? 내 주머니에서 비용으로 10,000원이 나가고 짜장면 한 그릇이 나한테 편익으로 와요. 나는 뭐가 이익이에요? 먹고 즐거움을 느끼죠. 배가 불러서 또 맛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편익이죠. 반면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이 사라지죠. 이거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기꺼이 비용을 포기하고 그 물건, 음식을 사 먹는 것이죠. 반면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편익보다 비용이 커요. 짜장면 10,000원인데 나한테 주는 편익이 5,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은 짜장면 먹을 생각을 안 하죠. 차라리 돈을 아끼고, 아니면 좀 더 편익이 큰 10,000원보다 편익이 큰 그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뇌에 있어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똑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인간을 인텔리전트 하다, 지능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이 이성을 주고 인텔리전트, 지능을 준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학에서 다루는 비용 편익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정책 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A, B, C, D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뭘 따지는 거예요? 비용과 편익을 각 대안별로 비교해 봐서 비용 편익 비율이라든가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 요거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뒤에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 있는데 짜장면, 우동, 그다음에 볶음밥, 새우볶음밥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똑같은 비용이면 나한테 편익이 가장 큰 거, 즉 효용이 제일 큰 거 선택하지 않겠어요?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다 써야 될까? 국방에 써야 될까? 아니면 사회복지에 써야 될까? 경제발전에 써야 될까?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비용과 편익을 함께 따져서 인풋, 아웃풋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한다. 이런 거죠. 영어로는 cost benefit analysis. 그래서 cost benefit analysis is an economic evaluation technique that measures all the positive, beneficial, and negative costly consequences of an intervention or program in monetary terms. 그래서 이거를 따지려면 숫자로 다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로 따져봐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쓰이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트 베네핏 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benefit은 매년 여기 20만 불, 25만 불, 31만 불, 39만 불, 48만 불씩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코스트는
첫 해 이익은 하나도 안 나죠. 초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업프론트라고 하는 거네. 이 초기 투자 비용을 업프론트라고 그래요. 이게 7만 5천 불 들어가고 유지비, 유지관리비가 ongoing이에요. 그 매년 2만 9천 불씩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를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토탈 코스트 이거 합치면 코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는 베네핏이 쭉 나오죠. 코스트와 베네핏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해가 지나가면서 지금 현재 있는 돈은 불어나요. 이자가. 반면에 저 미래에 받을 돈은 현재로 따지면 할인을 해야 돼. 더 작은 돈이 돼요. 이해가세요? 현재의 돈은 미래로 가면 더 커지고 미래에 있는 돈은 현재로 가져오면 더 작게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돈을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깎아서 가져온다 이거죠. 응? 여러분 100만 원이 있을 때 올해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좋아요? 내년에 100만 원이 좋아요? 내년에 100만 원은 내가 죽으면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지금 받으면 은행에 넣으면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현재의 100만 원이 내년에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현재로 따지자면 현재 100만 원은 그래도 현재 100만 원이고 미래의 100만 원은 현재로 따지면 95만 원 정도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95만 원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이자가 붙으면 내년에 100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 미래에 있는 것들은 현재로 가져오면 그 숫자가 줄어들게 돼요. 이거를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요. 디스카운트 레이시 지금 이자율인데 11%로 따지면 11%로 따지면 디스카운트 팩터가 나오죠. 가지고 요거는 0.89를 곱한다 이거예요. 현재는 100을 곱하 2를 곱한다고 그러면 1년 뒤는 0.89를 곱하고 2년 뒤는 0.78을 곱하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니까 다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를 따져보면 디스카운트를 해보면 캐시플로우 의상 이때는 이거 20만 불 들어가고 베네핏이 나오고 2만 9천 불 들어가니까 이만큼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현재 수준에서 따지면 0.89 팩터를 곱해요. 그러면 이거 15만 불 정도로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5년 뒤에는 베네핏이 49만 원이고 비용이 2만 9천 불이잖아요. 이거 빼면 46만 불 정도 되는데 이거를 11%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하면 이거 현재로 따지면 지금 20만 불 가지고 있는 것이 5년 뒤에는 46만 불하고 가치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사이에 이자율,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따져보면 요거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요거 85만 불 정도가 되는 것이고 IRR이라고 해서 이거 따지면 213%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계산하는 거 추후에 다시 할 테니까 일단 큰 그림만 한번 맛보기로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린 정의하는 시간이니까 제 1절을 내 인생에 대해서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한남대를 선택했고 지금 이 수업도 선택했고 점심시간에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선택해야 되고 이 선택은 항상 편익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그 선택을 통해서 잃게 되는 비용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내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그만큼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기하는 것, 이것을 기회비용, 포기한 비용, 이걸 기회비용이라는 전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한 비뇨편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데 무엇을 하면 인생도 다 투자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공무원 시험에 투자할 것인가? 나는 여행에 투자할 것인가? 나는 뭐 연애에 투자할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나의 편익과 비용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라. 이거.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젊은이들이 잘 따져요. 결혼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 자유롭게 노는 것도 포기해야 되지만, 어? 또 애를 낳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애 낳을 때 포기해야 되는 비용. 우리 아이 하나 기를 때 고등학교까지 2억 원, 대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3억 원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이 하나 낳는 순간 나한테는 3억 원에, 최소 3억 원의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아이가 주는 편익, 저 같으면 아이가 주는 편익이 크니까 우리 아이 하나당 저는 한 10억 원 이상 된다고 봐요. 나에게 주는 편익이. 물론 지금 둘째 아들은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어? 비용이 더 크다는 생각도 하지만 하여튼 사람마다 그런 주관적인 편익이 다를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분석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예요?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이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맛보기로 이게 미래에 있는 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 이거 현재 가치를 따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present value라고 하는데 현가 이렇게 나오도 보는데 1년 후에 틀림없이 받게 될 1만 1,000원, 1만 내년에 받게 될 1만 1,000원이 지금으로 따지면 10,000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1만 1,000원은 현재로 따지면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 10%라고 따지면 지금 100만 원은 내년에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110만 원을 현재로 따지면 100만 원으로 어떻게 돼요? 10만 원이 깎이잖아요. 할인하잖아요. 그렇게 할인해서 가져온 것을 현재 가치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present valu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따진 것처럼 이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넷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뺀 거예요. 첫 해에는 적자 7만 5천 불 적자니까 빨간 거 붉은 적자예요. 레드 예, 적자가 나타날 때 빨간 글씨로 쓰는 걸 적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까만 글씨로 쓰는 건 흑자. 나머지는 다 흑자죠. 여기 적자 난 거 이때 그대로 이거는 당연 연도니까 그대로 오지만 미래에 있는 거는 현재로 따지면 이만큼씩 줄어든다. 이 줄어드는 거 하는 것이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그러죠. 요거 0.89, 0.78, 5년 뒤에 나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은 0.45로 곱해줘서 그 값이 도출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있는 걸 현재로 끌어오는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현재 가치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R은 revenue예요. revenue 수입이 이렇게 있으면 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 뒤에 있는 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자율도 더 뒤에 있는 건 어?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더 지금으로 따지면 저 뒤로 가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건 자꾸 깎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그 등비 수열이라고 일정한 곱을 곱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는 그러니까 분모에 1보다 큰 개가 있으니까 점점점 더 이 숫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RI를 할인율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미래 것을 끌어오는 방식이 이런 등비수열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계급표 있듯이 등비수열 표가 또 모든 분석하는 책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재정 분석하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연간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은 내년에 110만 원이 되죠. 그죠? 내년의 가치니까 이거는 future value, 미래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 100만 원은 올해로 따지면 얼마일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방정식이에요. 100만 원 이꼴 어?
현재가 원금이죠. 미래에 100만 원이니까 이자 10%니까 0.1 곱해보면 100 equal x 곱하기 0.1 x. 그래서 1.1로 100을 나누면 90.9. 이제 91만 원. 즉 현재 올해의 91만 원이 내년이면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100만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91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올해 91만 원은 내년에 100만 원이다. 미래로 갔으니까 future value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100만 원은 현재로 따지면 91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present value, 현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 그러니까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올 때 그걸 이자율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미래 것을 현재로 가져올 때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거를 discount rate, 이렇게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미래 시점의 일정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시점의 가치를 도출할 때 어? 미래에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깎아내리는 것. 그렇죠? 미래에 100만 원이면 내년에 100만 원이면 현재는 91만 원. 얼마큼 깎았어요? 9만 원만큼 깎았죠. 몇 퍼센트? 10% 깎았잖아요. 이거를 할인율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반면에 이자율은 미래 가치를 따질 때 있는 거예요. 현재께 미래로 간다고 그랬을 때 얼마가 더 늘어나느냐. 그렇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를 따질 때 들어가는 게 rate of interest rate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자율 이렇게 부르고, 반면에 수익률 이런 개념도 쓰이는데 수익률은 나중에 원금 대비 내가 얼마를 벌었나 최종적으로 그래서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5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할 때 얼마나 이익이 남는가를 중심으로 볼 때는 수익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숫자는 똑같은 할인율이나 이자율이나 수익률이라 같은 숫자를 쓰는데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이렇게 개념을 다르게 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의 타당성 판단하는 거 사례를 보는 거예요. A, B, C, D 사업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A 사업은 올해 1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70만 원, 후년에 50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에요. B라는 사업은 올해 200만 원 투자해서 25년, 2년 뒤에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에요. C 사업은 올해 3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320만 원을 버는 사업이에요. D 사업은 올해 100만 원을 투자해서 26년에 50만 원을 벌게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지금 있다고 하면 지금 100만 원, 지금 3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 숫자가 나오니까 막막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향후 5년간 이자율은 10%라고 이렇게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막 이렇게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된 거를 어떻게 따져야 돼? 현재 가치로 다 끌어와야 돼. 각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2019년이 아니고 2023년으로 했으니까 2023년 기준으로 얼마인지 따져봐야 돼. 그리고 편익도 얼마인지, 요거 2019년은 오타예요. 2023년 기준으로 비용이 얼마인지, 2023년 기준으로 편익이 얼마인지 요거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했을 때 비용 편익 비율이 가장 똑같은 비용이라면 수익이 가장 큰 그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든 현재 가치를 아까 엑셀에서 나오는 것처럼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현재 가치가 나와요. 그 순현재 가치를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편익 빼기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따져보면 편익 빼기 비용이기 때문에 0보다만 크면 손해는 보지 않는 거예요. net present value가. 그렇죠? 편익에서 비용. 내가 짜장면을 먹는데
아, 짜장면 먹는데 내가 느끼는 편익이 10,000원이에요. 비용도 10,000원이에요. 그럼 똔똔이죠. 그럼 제로, 손해는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짜장면은 내가 만족이 12,000원인데 비용이 10,000원이에요. 짬뽕은 15,000원의 만족을 느끼는데 똑같이 비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MPV가 클 거예요? MPV를 따지면 짜장면은 12,000원어치 만족을 느꼈으니까 12,000원 빼기 10,000원 하면 2,000원 정도 플러스예요. 그 짬뽕은 15,000원 빼기 10,000원 하니까 5,000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5,000원. MPV가 큰 짬뽕을 먹어야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반면에 요거는 비용 편익 비율은 분모 분자로 하는 거. 빼는 게 아니고 비용을 분자로 놓고 편익을 분 비용을 분모로 놓고 편익을 분자로 놓고 따져보는 것은 비용 편익 비율, benefit cost ratio, BC ratio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로 하는 거죠. 빼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일이다. 내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비용은 10,000원인데 편익이 12,000원이에요. 내 만족이. 그러면은 이건 만분의 12,000원. 그러니까 1.2가 되는 것이죠. 1보다 크니까 손해는 나지 않아요. 짬뽕은 15,000원. 내가 효용을 느낀다, 만족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10,000원 분의 15,000원, 1.5. 어? 둘 중에 뭐가 더 이익이에요? 짬뽕이 1.5니까. 둘 다 손해는 보지 않지만 짬뽕이 더 BCR이 크니까 그걸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MPV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 빼기, 사칙 연산 중에 빼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BCR, 비용 편익 비율은 분모 분자, 나누기를 사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 내부 수익률은 사실은 좀 개념이 어려운데,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현금 흐름이 쭉 이래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아직 이자율을 몰라요. 이자율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현금으로만 쭉 있으면 그 이자율을 도출했을 때 그 사업들이 가장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거, 요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추후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도출하려면 일종의 방정식이 나와요. 방정식. 그래서 이 아까 이야기하는 net present value가 제로가 되게 하는 이 R, 이자율을 이제 엑셀에 넣으면 여러분 엑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엑셀에 넣고 딱 돌리면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건 10% 수익률, 어떤 건 5%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10% 수익률이 나오는 그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요 내부 수익률의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IRR이 일단은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이거는 이 시장에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니까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수 대안 중에서는 IRR이 큰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A, B, C, D 사업을 했잖아요. 이게 아까 엑셀 표처럼 캐시플로우를 본 거예요. 2023년 현재 기준에서 비용이 첫 번째만 들어가고 편익은 24년, 25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현재 가치를 따져보면 비용은 100이고, 그리고 이자율이 10, 이자율이 10%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64만 원이 되고, 이건 41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계를 따져보면 이 사업은 그냥 다 단순합으로 따지면 100만 원 들여서 120만 원 버는 것이 되지만, 요 두 개는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105원이 되고, 순현재 가치로 따지면 빼기라고 그랬잖아요. 105에서 100을 빼면 5. 비용 편익 비율을 따지면 1.05. 내부 수익률은 요 전체 이것을 제로로 만드는 이자율을 따지면 이자율을 따지면 8%가 되게 돼 있죠. 가지고 요거를 한번 요 세 개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사업도 따져보면은 현재 200만 원 들여서 25년, 2년 뒤에 25만 원. 그대로 그냥 단순 합계로 따지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미래 250만 원은 현재로 따지면 207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빼면 순현재 가치가 7만 원, 비용 편익 비율은 1.07.
내부 수익률은 12% 이렇게 나오게 되고, C사업도 이제 24년에 320에서 요거 현재 가치로 따지면 291이 되니까 300 비용이고 편익 291이에요. 이거 따져보니까 마이너스예요. 순현재 가치가 마이너스고 비용 편익 비율도 1이 넘어야 되는데 1이 안 나고 0.97밖에 안 돼요. 내부 수익률도 3%밖에 안 나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D사업은 따져보면 이제 26년에 150 나오는데 이것도 현재 가치로 따지면 뭐가 돼요? 113밖에 안 돼요. 100만 원대 113을 나니까 순현재 가치 여기서 이거 빼면 13, 비율로 나누면 1.13, 내부 수익률 따지면 14%.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네요. 14%가 되니까. 그래서 A, B, C, D 사업을 아까 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법, 비용 편익 비율, 내부 수익률법으로 따졌을 때, 요 D 사업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엑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 분석 나중에 공공재정 분석 이것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엑셀에 응?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할까 따질 때 이 표를 만들어 보고 아, NPV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BCR로 볼 때도 1.13이니까 이게 제일 크니까 D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100만 원 들어가면 D 사업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B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B 이것도 이제 NPV를 따지면 B 사업이 되는데 BCR로 따지면 이게 더 커요. 1.05니까. 또 IRR로 따지면 이게 10이라서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판정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NPV를 따지면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BCR로 따지면 이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중요한 건 D 사업을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NPV라든가 IRR이라든가 BCR 방법에 특징이 있는 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영어로 아까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매일 이게 엑셀에 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공공 부분에서도 늘 이제 특히 예산부서에 가면 이걸 하게 돼요. 그런데 이 public interest하고 private interest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투자하는 것들은 오직 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시장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시장 할인율이라고 하죠. 반면에 공익에 대해서는 이 공익이 정확한 개념 규정할 수가 없어요. 고무줄 공익이라고 하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배운 외부 효과라든가 가치제 이런 것들은 이 사회적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건 시장 이자율, 그리고 이 공공 부분에 적용되는 거는 사회적 할인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도 따져보면은 비용도 사적인 투자할 때는 내 통장에 있는 돈 얼마 들어가 이게 심플하게 나오죠. 반면에 공적으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 돈이 100만 원 들어가지만 또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이래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용이란 말이죠.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공공부문 투자는 좀 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투자는 그냥 내부 수익률로 주로 합니다.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을 상회하면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공공 투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신문 보면 BCR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런 신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BCR을 따졌을 때 그중에서 최소한 1이 넘어야 되는데 공공 부분은 그래도 사회적 가치를 여기다 안 넣었다고 치면은 사회적 가치까지 넣으면은 1이 넘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민간 부분보다는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거 또 한번 읽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공공 부분에서 적용하는 요 할인율,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 social rate of return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그 할인율을 우리는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보고 이거는 시장 이자율보다 좀 낮은 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의 가치, 환경의 가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그냥 편의점에 가면 다 가격표가 있고 찍어보면 다 가격이 나오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표가 없어요. 생명의 가치. 그러나 생명의 가치는 보험회사들이 다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죽을 것 같으면 생명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 오래 살 사람 같으면 생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러죠. 나중에 보상해 줄 때 한 사람 죽었을 때 보상해 주잖아요. 이게 다 어쩔 수 없이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럼 환경 오염이 일어났을 때 이 환경 가치는 어떻게 또 따질 것인가? 그래서 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비시장 가치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도 이 세종시 가면은 강물이 보이고 이런 데 7층 이상을 로열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더 비싸요. 1층보다. 똑같은 재료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이 보이는 가치, 산이 보이는 가치, 우리가 뭐 숲세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방법이 시장에서 거래 마켓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그냥 시장 가격을 보면 돼요. 그러나 넌 마켓 밸류에이션에는 현시 선호 이론, 뭐 스테이티드, 프레퍼런스 이런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더 보세요. 그래서 현시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또 책에서 나오고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revealed preference 실제 그 사람의 선택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경제학 이론은 이론적으로 수요는 뭐 가격에 반비례한다. 공급은 가격에 비례한다. 그래가지고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는데 이게 실제 그러냐 이거죠. 그것보다는 실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소비자들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져야 된다 하는 것이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건데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도닉 가격 모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어? 아까 7층 집하고 1층 집하고 3억 원이 차이 나요. 예를 들면 7층 똑같은 평수인데 7층 집하고 1층 집하고 가격이 여기는 8억인데 여기는 5억밖에 안 해요. 7층에서는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니까 3억 원이 비싸구나. 그러면 이 환경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라고 그러죠. 조망권이 3억 원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을 헤도닉 가격 모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willingness to pay WTP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가격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야, 너 저거 주면 얼마 낼 의향이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어? 너에게 이걸 준다면 이런 혜택을 간다면 그 대신에 너는 얼마 낼래? 하고 물어보는 거를 willingness to pay. 사실 우리가 그 늘 마음속에 willingness to pay가 있어요. 짜장면 딱 생각하면 짜장면? 나 저거 5천 원이면 먹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willingness to pay, 돈 내고 싶은 의지, 마음이 얼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사업하는데 세금으로 얼마 낼 의향이 있어? 그걸 따져보면 그것이 수요의 총계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조건부 가치법 중에 willingness to pay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타당성 제도라고 하는 걸 살펴볼게요. 이거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공공의 대규모 돈이 들어가잖아요.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편익을 한번 측정하는 것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좀 따져보고 국민의 혈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까운 돈을 쓰는데 응? 적절한 투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게 하는 것이 예비, 미리
타당성을 따져보자 하는 게 예비 타당성 제도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줄이다.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건설,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이런 쪽의 사업들도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대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 투자사업 등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무행정 시간에 따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 식의 좀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와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따지는 게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게 그중에서 예비 타당성 중에서 경제성 분석이에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cost benefit analysis를 하는 것이죠. 이 경제성 분석 말고도 재무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개념이 좀 어렵지만 조직 차원에서 이제 이 사회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직 차원에서만 수입과 지출만 보는 거는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재무성 분석이라는 말을 따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책적으로 이게 좀 비용 편익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 균형 발전 관련된 분석까지 또 함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비 타당성 조사는 비용 편익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까지 들어간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거는 전문 용어로 AHP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하는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는 기법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대안들 중에 전문가들이 조사해 어떤 걸 먼저 했으면 좋겠니? 이게 우선순위, Priority라고 하죠.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기법이 AHP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이 가고 이러면 4학년 정도 될 때는 AHP란 용어도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1학년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달 한 달 살림할 때 쓰고 싶은 대로 툭툭 쓰는 게 아니고 아 요번 달엔 뭐 해야지 그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 그것으로부터 오는 편익이 얼마지 그것으로부터 비용은 얼마지 이런 거 따져보고 해야 가게 살림은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비 타당성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예비 타당성 제도를 문의만 예비 타당성 조사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그동안 큰 사업, 4대강 사업, 남북 협력 사업 등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 비용 편익 분석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면제 규정이 있어요. 국가가 생각하는 국가 안보에 관련돼 있다든가 뭐 이런 대통령이 이런 쪽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러면은 이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고무줄 편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무줄처럼 편익을 막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 같아도 엄격하게 분석한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이건 손해라는 0.9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BC 레이쇼를 어떤 사람은 3.1이 된다. 3배가 장사다. 이렇게 좋게 평가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고무줄 편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대로 그 숫자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론이 나고 이거 1.2로 만들어 줘 그러면 이것저것 아까 고무줄 원리에 의해서 편익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좀 제대로 엄격한 의미의
경제학적 툴을 가지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내용들은 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알고 수준에 맞게 좀 대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 PDF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키 하틀러가 한 말을 들어볼게요. Now in business, we do a cost-benefit analysis before we make policy changes. Washington should as well. 이렇게 하면 이 민간 기업에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무조건 코스트 베네핏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물건 살 때도 머릿속에는 코스트 베네핏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꼭 반드시 코스트 베네핏 하는데 워싱턴이라고 하는 건 미국 정부죠. 대통령실 말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실도 반드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비키 하슬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